글로벌 투자자들이 기회의 땅이라 부르던 곳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왜 20년간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던 이 지역이 갑자기 버림받고 있을까요? 2024년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 빠져나가는 동안 공장 굴뚝은 하나둘 불을 꺼갔습니다. 싼 인건비라는 무기가 로봇에게 자리를 내주는 순간 세계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거대한 탈출 행렬의 진짜 이유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자수, 해변, 저렴한 물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넥스트 차이나라는 달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은 지난 20년간 글로벌 자본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중국 인건비가 오르니까 대안으로 떠올랐고 젊은 인구가 넘쳐나니까 성장 잠재력도 충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 슬금슬금 동남아에서 발을 빼고 있어요. 2024년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고 주요국 증시는 맥을 못 추는 중이죠. 한때 뜨거웠던 베트남 증시도 고점 대비 크게 밀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힌트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란 시장을 앞서 있는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큰 자금을 말해요. 이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돈들이 동남아를 떠나고 있다는 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동남아 주요국 경제 성장률은 아직 5서 G%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의 두세 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자본은 빠질까요? 성장률 숫자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비밀은 성장의 질에 숨어 있습니다. 높은 성장률이 진짜 그 나라의 실력인지 아니면 빌려온 힘인지를 구분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남아의 고성장은 상당 부분 외부 수혈에 의존해왔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일군 성장이 아니라 선진국 기업들이 공장을 옮겨와서 만들어진 성장이었던 거죠. 그 공장들이 다시 짐을 싸면 어떻게 될까요? 동남아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보입니다. 화려한 성장률 뒤에 숨겨진 구조적 약점이에요. 쉽게 말해 남의 돈과 남의 기술로 성장해온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줄여서 FDI라고 부르는 돈이 있어요. 외국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세울 때 들어오는 자금이죠. 동남아 국가들은 이 FDI를 엄청나게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시작되면서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대거 동남아로 몰려들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거대한 스마트폰 공장을 세운 게 대표적인 사례죠. 문제는 이 투자가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국 기업들은 단순 조립 공정만 동남아에 맡겼어요. 핵심 부품은 여전히 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만들고 동남아는 그걸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내보내는 역할만 했죠. 쉽게 비유하면 레고 블록은 다른 데서 다 만들어 오고 동남아는 조립 설명서 보고 끼우기만 한 셈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현지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요. 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이게 확 느껴져요. 1위부터 쭉 보면 은행, 통신사, 석유공사, 시멘트 회사, 내수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이 상위권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 같은 기술 혁신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액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수출품 대부분이 삼성 스마트폰이에요. 베트남 기업이 만든 게 아니라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나온 거죠. 삼성이 떠나면 수출액이 반토막 날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외주 성장의 민낯이에요. 경제학에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간 소득까지는 비교적 쉽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유리천장처럼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히는 거죠.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딱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 숫자가 하나의 기준선이에요. 여기까지는 싼 인건비를 무기로 외국 공장을 유치하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다릅니다. 자체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궈야 하고 교육과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죠. 태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0년대에 이미 중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그때 전문가들은 태국이 곧 선진국이 될 거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태국은 여전히 중진국입니다. 1인당 소득이 1000달러 선에서 맴돌고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도록 그 유리천장을 뚫지 못한 거죠. 말레이시아도 비슷합니다. 1만 달러를 넘긴 지 오래됐는데 1만 5천 달러 벽 앞에서 10년 넘게 정체 중이에요. 반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에 1만 달러를 찍고 한 세대 만에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죠. 뭐가 달랐을까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휴대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체 기술과 브랜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는 이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는 동남아 브랜드가 뭐가 있나요? 태국의 레드불 정도? 기술 기업은 사실상 전무해요. 이게 중진국 함정의 본질입니다. 남의 기술로 조립만 해서는 절대 그 벽을 넘을 수 없어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만으로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내부 동력마저 꺼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두 축인 인구와 정치, 둘 다 문제가 심각해요. 먼저 인구 얘기를 해볼게요.
동남아 하면 젊은 인구가 넘쳐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태국의 출산율은 이미 한국보다 낮아요. 2023년 기준으로 여성 한 명당 1.1명 수준이죠. 베트남도 1.9명대로 떨어졌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부자 되기 전에 늙는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은 어쨌든 선진국이 된 다음에 고령화가 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복지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죠. 그런데 태국은 1인당 소득이 8,000달러인 상태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돈도 없는데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정치는 더 심각합니다. 태국만 봐도 지난 20년간 쿠데타가 2번 있었어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군부가 뒤엎고 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불안정이 반복되니까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부패 문제가 뿌리 깊습니다. 사업하려면 여기저기 뇌물을 줘야 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체제라서 정치 리스크가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요. 필리핀은 두테르테 이후로 강경 정책과 포퓰리즘 사이를 오가고 있죠. 이런 정치 불안과 인구 절벽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두기가 꺼려집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계단으로 30층을 올라가라는 격이니까요. 스마트 머니가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도 미중 갈등 덕분에 동남아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 않냐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기업들이 동남아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덕이 독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남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 세탁소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부품을 동남아로 가져와서 살짝 가공하고 라벨만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꿔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관세를 피하려는 꼼수였죠.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우회 수출에 칼을 빼들었어요. 동남아산 제품도 원산지를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산이면 똑같이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죠. 베트남과 태국이 직접 타깃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의 매력이 확 줄어들어요. 중국을 피해왔더니 여기서도 관세를 맞게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중국은 중국대로 동남아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저가 제조업 시장을 놓고 다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결국 동남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들어도 손해고 중립을 지켜도 양쪽에서 압박을 받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장점이 아니라 약점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겹쳤습니다. 코로나 때 공급망이 마비되는 걸 겪은 선진국들이 이제 너무 멀리 공장을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굳이 동남아까지 갈 이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동남아 경제 모델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변화예요. 바로 AI와 로봇의 등장입니다. 동남아가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뭐였을까요? 싼 인건비였습니다. 중국보다 저렴하고 베트남 공장 노동자 월급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기가 이제 소용없어지고 있어요.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한번 보세요. 거의 사람이 안 보입니다. 로봇팔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AI가 품질을 검수하고 무인 운반차가 부품을 나르죠. 이런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 자동화 비용이 동남아 인건비보다 비쌌는데 이제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자동화 비용이 인건비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교차점을 지나면 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 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국에 로봇 공장 세우는 게 더 싸거든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공장을 자국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인텔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TSMC도 애리조나에 공장을 세우고 있죠. 일자리를 국내로 가져오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동남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에요. 유일한 무기였던 싼 인건비가 의미 없어지는 세상이 온 거니까요. 기술력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고 인건비 경쟁력마저 잃으면 뭘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동남아 얘긴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3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같은 중간재를 엄청나게 팔아왔거든요. 쉽게 말해 동남아 공장에서 완제품 만들 때 쓰는 부품을 한국이 납품해온 거죠. 그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한국 수출도 타격을 입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액은 연간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아파트 단지 수백 개 값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 실적이 곧바로 흔들리죠. 삼성만 해도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상당수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베트남 경제가 흔들리면 삼성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 LG, SK도 동남아에 크고 작은 투자를 해뒀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주식이나 ETF에 투자한 분들 계시죠? 베트남 펀드가 한때 엄청 인기였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산들이 지금 구조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예요.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고 동남아 제조업이 쪼그라들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 시장이 함께 쪼그라듭니다. 새로운 판로를 찾지 못하면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밥그릇 얘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동남아는 싼 인건비와 외국 자본으로 성장했지만 그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력 없이 조립만 해온 대가가 이제 청구서로 날아온 거죠. 중진국 함정, 고령화, 정치 불안, 미중 갈등, 그리고 AI 로봇의 등장까지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동남아를 떠나는 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결과예요. 더 나은 투자처가 생겼으니까 옮겨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주는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남의 기술과 남의 돈에 기대어 성장하는 모델은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길을 걸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체 기술력을 키워서 함정을 빠져나왔죠. 동남아는 그 기회를 놓쳤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동남아에 묶인 투자 자산, 수출 의존도, 공급망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차분히 점검해봐야 할 때예요. 리쇼어링 시대에 글로벌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물길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동남아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